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강제의 용접 접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용접 접합의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용접 이음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건축 강제의 용접 접합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접 이음의 종류 중에서도 그루브 용접, 그 다음에 필릿 용접, 그 다음에 플러그 용접 및 슬롭 용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기호 및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접 결합 및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접합의 개요로서 용접접합, 웰딩 조인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웰딩이라고 하죠. 용접은 일단 두 개의 강제를 전체 또는 국부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접합을 말하죠. 그래서 금속의 접합부를 열로 녹여서 원자끼리 결합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강제의 접합은 크게 용접 접합과 고력 볼트로 체결되는 접합이 있죠. 그래서 고력 볼트 체결에 대한 접합은 나중에 후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강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접 방법은 융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융접으로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용접봉의 끝에 열을 가하면서 동시에 그 접합하는 모재를 녹이죠. 그죠? 국부적으로 녹여서 용접봉에 녹는 샘물과 함께 일체가 되도록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융접이라고 하고 융접 형태의 용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강제 용접은 국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급속 고온을 시키는 거죠. 열을 많이 가해서 국부적으로 강제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접 후에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냉각이 되죠. 그렇죠? 냉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온 때는 열 팽창이 일어나고 냉각 때는 수축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모재의 재질 변화, 그 다음에 용접 변형, 그 다음에 잔류응력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제작, 특히 현장 시공관리 등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 접합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접합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 장단점이라 하면 보통 이제 고력 볼트 접합과 대비가 되는 개념이죠. 고력 볼트 접합과. 그래서 용접은 설계, 재료의 선택, 그 다음에 시공 기술 및 그 다음에 숙련도, 용접공의 숙련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숙련된 높은 작업공들이 알맞게 갖춰진다면, 잘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매우 신뢰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접합에 비하여 미관적으로 수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재료적인 면에서도 고력 볼트보다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적으로 수려하다는 얘기는 고력 볼트 접합은 보통 보면 볼트로 인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면에 그렇죠? 너트도 있고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러는 반면에 용접은 어쨌든 표면이 매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좀 수려하다고 할 수 있어서 건축 디자이너는 보력 볼트 접합보다는 용접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그래서 강제는 공장 용접이 있고 현장 용접이 있죠. 그죠? 현장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용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품질을 확보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그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용접 자세나 방향을 조정하면서 설계를 할 수가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품질이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는 공장 용접 시 어떻게 보면 접합의 간편성 수월하죠. 그 다음에 가공 및 시공 정밀도의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용접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단점으로는
아, 용접부에서 이 용접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하면 품질을 확보시킬 수 없으면 그 부분에 어쨌든 취성 파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취성 파괴가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피로 강도에 낮은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고력 볼트는 사람의 옷을 보면 옷의 단추에 해당되는 거죠. 단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용접은 지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퍼. 그래서 용접부 지퍼도 어느 한 부분이 쫙 망가지면 그렇죠? 망가지면 이게 전부 이게 쭉 찢어지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용접도 어느 부분의 균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이 약점이 돼서 결국 외력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갑자기 파괴가 되거나 또는 이런 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도에 약해서 파괴되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어쨌든 이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현장에서의 품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장 용접, 현장에서 직접 용접할 때는 그 관리를 용접의 관리,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같은 거, 검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용접성이 낮은 관계가 있죠. SS 강제. 앞에 시간에 애들 배웠죠. 이런 같은 경우 용접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용접성이 낮은 일반 구조용 강제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강제, 판 두께가 두꺼운 부재 용접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성이 좋은 강제. 그죠? SM 강제 또는 SN 강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용접성이 좋은 거. 그래서 현장 용접 시 어떻게 보면 용접 숙련공의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 용접 시는 매우 관리를 주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또 장점일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또 고력 볼트는 현장 관리가 좀 쉽죠. 현장 관리가 쉽죠. 그래서 볼트를 조일 때 고급 숙련공, 기능공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용접은 고급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에 어쨌든 고숙련공들이 보통 모여 있는 게 조선업에서 많이 모여 있죠. 배 만드는 조선업. 거기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되게 이제 강대국이죠. 그래서 배를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용접의 숙련공들은 조금 조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건축 쪽은 조금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조선 쪽에 있는 숙련공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접 숙련공들의 자질에 따라서 현장 용접할 때는 용접의 품질이 되게 좌우된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용접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법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관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많이 사용하는 용접도 되게 많죠. 용접도 그 중에서도 건축 구조. 그래서 많이 쓰이는 용접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용접법의 종류들은 용접 여론이나 용접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건축 구조용에서 구조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모재의 접합을 용융 상태로 가열하여 접합하고 용융체를 주입하여 융착시키는 거죠. 용융체라고 한다면 용가제, 특히 많이 하는 용접봉이나 용접선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많이 생각하고 이 밖에도 앞접이 있습니다. 앞접이 있는데 이거는 접합부를 반용융 상태로 가열하거나 또는 냉간 상태에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줘서 가하는 것을 앞접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건축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납접이 있죠. 납접은 접합부의 금속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녹인 용가제, 특히 납을 접합부에 유입시켜서 용가제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생기는 접합력만으로 접합하는 것을 납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들이 있고 이런 앞접과 납접도 이제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용접만 잠깐 살펴보면 보통 금속 피복 아크 용접 가장 많이 쓰죠.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머지 아크 용접
이것도 이제 자동 용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수동 용접도 물론 있지만, 그 다음에 탄소와 아크 용접,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도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그래서 가스 용접, 테르민 용접, 그 다음에 전기 용접이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아크 용접을 한번 살펴보면, 금속 아크 용접의 원리는 여기 그림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금속 아크 용접은 구조용 강제 용접 중 대표적인 접합 방법이고요. 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더 잡는 폴더에다가 용접봉을 이렇게 잡죠. 폴더로. 그래서 폴더로 잡은 용접봉과 용접될 금속 모재에 전류를 보내죠. 그 용접기를 통해서 전류를 보내면 그러면 요 사이에 전기 아크가 발생합니다.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열로 용접봉과 모재를 녹이게 됩니다. 그죠? 녹이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 자장으로 용접봉에 녹은 샘물이 모재에 결합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 금속 아크 용접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도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용접봉은 그 피복제가 이렇게 덮여 있죠. 피복제가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아크. 그래서 여기 약간 보호하는 막이 형성이 되죠. 용융지가 이렇게 생성가스가 발생되면서 그런 것들. 그러면 전 슬래그가 발생하고, 슬래그는 사실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요 일부를 녹여서, 그렇죠? 이렇게 붙이는 형태. 이거를 피복 아크 용접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용접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용접의 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용접의 자세는 용접 작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위치, 자세는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향 용접, 아래를 보면서, 여기 보면 글루브 용접에서는 밑을 쳐다보고, 그렇죠? 글루브 용접이라고 하죠. 배울 겁니다. 뒤에서. 글루브 하향 용접, 그 다음에 수평 용접, 수평으로 쭉, 그렇죠? 수평 용접이 있죠. 글루브 용접, 그 다음 수직 용접, 위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상향 용접, 위를 쳐다보면서 하는 상향 용접이 있죠. 수직 용접도 방향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용접 자세는, 용접 자세가 좋아야지 용접의 품질이 향상되니까 하향 용접, 밑을 보면서 하는 용접과 수평 용접이 가장 자세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하향 용접과 수평 용접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계에서도 가능한 용접 자세, 용접 위치가 하향 또는 수평 용접이 되도록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필름 용접은 이것도 하향 용접이죠. 하향 용접, 수평 용접, 그 다음 수직 용접,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상향 용접. 그렇죠? 이거는 상향 용접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에 대한 그 품질과 관련돼서는 용접 시방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KCS 143120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구조에서 용접부의 열 영향, 그렇죠? 용접을 발생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열 영향을 받는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접합부의 구조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여기 표준 시방서요. 건설 기준 코드의 표준 시방서에 의하면 용접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강구조 또는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대한 용접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 이거를 또 따라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접 작업 시 제출해야 될 자료, 그 다음에 용접법의 승인, 그 다음에 주요 시설 및 기기의 승인,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용접 재료의 품질 관리, 그 다음 시공, 그 다음 용접 시공 시험, 그 다음 예열 온도 이런 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각종 용접법, 그 다음 용접 검사, 그 다음에 결함부의 보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접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죠. 그루브 용접. 그렇죠? 한국말로 완전 용입 용접. 그래서 한국말로 또 얘기하면 맞댐 용접이라고 많이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홈 용접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정식 명칭은 뭐 요즘에는 그루브 용접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 한국말로는 뭐 맞댐 용접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루브 용접은 밑에 그림과 같이 보면 접합제를 동일 평면으로 이렇게 유지합니다. 접합제를 양쪽으로. 그 다음에 그 끝을 접합되는 그 끝을 적당한 모양과 각도로 가공하여 그 안에 용접사를 채우는 겁니다. 용접사를 이 개선한 부분을 개선부라고 하고 그걸 글루브라고 합니다. 홈이라고 하고요. 그 용접사를 용접살이라는 것은 용가제, 그러니까 용접봉, 그렇죠? 이걸 얘기하겠죠. 용접사를 이 홈 개선부에 채우는 용접 방식을 얘기하고요. 홈의 형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밑에 종류가 있고, 그 그루브 용접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길이, 여기 단면에 직각 방향이라고 했죠. 전체 길이에 대해서 단속 없이 연속으로 용접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루브 용접의 각부 명칭과 홈의 형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죠. 각도를 갖고 개선을 하고, 요거를 홈의 개선 각도라고 하죠. 홈의 각도, 요 각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뿌리, 루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루트라고 하고요. 루트라고 하고, 근데 여기를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평평한 면, 여기서부터 위로 설치되는 것을 보강살, 그죠? 덧살이라고 부르나요? 예, 보강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두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두께라는 개념은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점선, 여기 평평한 부분,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목두께는 보통 A라고, 영문으로 A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강도 설계를 할 때 용접부의 두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글루브 용접의 명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루브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경사지게로 이렇게 파죠. 그죠? 경사지게 하는데, 경사지게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I형. 그래서 I형이 왜 경사지게 할까요? 여기다가 용접살을 이렇게 붙일 때 접착 면적을 넓혀줘서 모재가 잘 붙을 수 있게끔 보통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접착 면적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경사지게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개선 안 하는 방법도 있다. 특수한 경우죠. 그리고 V형, 양쪽을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X형이 있어요. 이거는 양면을 한 거죠. 양면을 이거는 두꺼운 판재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K형, 이렇게 K자, 이것도 두꺼운 후판을 이렇게 계산하고, 이건 L형, 한쪽은 직선이고, 한쪽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경사지게. 또 이거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J형이 있고요. 그 다음 U자형이 있고, H형이 있고, 뭐, 양명 J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들이 있다. 개선의 형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캘럽은 뭐냐? 여기 보면 스캘럽이 여기에요. 여기 밑에 그림에 여기 스캘럽이라고 보이시죠? 스캘럽. 그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기둥과 거더의 접합 형태고, 여기 스캘럽.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의 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의 이음을 용접을 형태로 할 경우, 요 스캘럽은 용접선의 불연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된 홈으로서 용접 끝단부에 돌림 용접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뒷댐제 사용을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뒷댐제라는 거 알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글루브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새잖아요. 뒷댐제를 안 되면 이게 새잖아요. 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댐제를 설치합니다. 이 뒷댐제를 백스트립 또는 백바라고 하죠. 뒷댐제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뒷댐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따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스컬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부의 글로브 용접을 할 때 연속성, 그렇죠? 여기 외부가 있잖아요. 여기 외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외부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뒷댐지를 설치할 수가 없거나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연속성, 불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스컬랩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컬랩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요. 뒷댐지 한번 볼까요? 뒷댐지 백스트립, 백바라고 하죠. 용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의 밑에 대어 모재와 함께 용접하는 금속판을 그죠? 뒷댐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엔드탭이 있습니다. 엔드탭. 엔드탭을 한번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엔드탭은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죠. 용접 개시점과 또는 종료점에 어떻게 보면 여기 부재를 이렇게 용접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뒷댐지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용착 금속의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접 부분에 충분한 용재 단면 확보를 위해서 보강하는. 왜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용접봉을 오다 보면 이 엔드탭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 마무리 짓기가 좀 곤란하게 됐죠. 그리고 또 요 시작과 그 끝나는 용접의 부분에 불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엔드탭을 이렇게 붙여놔서 용접을 여기까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망치로 톡 쳐가지고 그걸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엔드탭의 기능이죠. 그래서 그루브 용접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부속품들 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그루브 용접에서 또 판 두께 연결되는 판 두께 또는 판폭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면 그림 요걸 보면 여기는 맞댐 용접이죠. 맞대어 용접하는데요. 글루브 용접을 한 거죠. 그럴 때 여기 보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판 두께와 T1 오른쪽에 있는 판 두께 T2의 차이가 4mm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작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루브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판 두께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 T1과 T2가 4mm를 초과할 경우 그죠? 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져서 그죠? 큰 두께의 판을 이것도 경사를 얼마예요? 2.5대 1 이하로 완만하게 경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폭입니다. 판 폭인데 이건 폭이 W1, W2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판폭도 마찬가지로 그 3mm 이상 초과하게 되면 차이가 또 이렇게 경사지게 그렇죠? 1대 2.5 이하로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서 여기를 글로브 용접을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판 두께 또는 판폭이 다른 글로브 용접 이음부에서 그 차이가 4mm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금속 표면이 자연스러운 경사가 되도록 그냥 용접하면 됩니다. 한편 그 차이가 4mm를 초과하는 경우 두꺼운 쪽 판 두께가 또는 판폭이 넓은 쪽을 기준으로 1대 2.5 이하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절삭을 해서 글로브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부분 용입 글로브 용접입니다. 부분 용입. 이거는 뭐냐면 글로브 용접은 이 판 두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용접봉 용가지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만 이렇게 따서 일부만 용입 용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 용입 용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글루브 용접은 보통 일반 글루브 용접이라 하면 완전 용입 용접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완전 용입 용접과 같이 완전히 판 두께 전체를 깎은 후 용접사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 부재의 전체 두께보다 적게 개선해서 내부에 용입된 글루브 용접 방식을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압축 하중을 받는 기둥 이음부가 예를 들어서 박스 컬럼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 그런데 판 두께가 후판, 두꺼운 판이다. 이럴 경우에는 완전 용입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좀 시공적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부분 용입 용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이음부, 압축 부재를 받는 기둥의 이음부나 또는 후판, 두꺼운, 그죠? 후판 용접시 주로 많이 설계 시에 많이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철골 기둥의 이음부에서는 메탈 터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탈 터치.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적으로도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을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은 개념적으로는 어쨌든 완전 용입 용접인 글루브 용접에 비해서 어쨌든 취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접합부 강도 설계 시 필름 용접, 뒤에 배울 필름 용접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강도를 완전 용입 글루브 용접에 비해서 조금 저감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표기법은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기 한쪽, 여기 루트, 그렇죠? 여기는 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깊이 또는 사이즈 이렇게 표기를 하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필름 용접. 예전 이제 한국말로 모살 용접이라고 많이 또 불렀죠. 그래서 필름 용접, 정확한 명칭은 이제 필름 용접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필름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루브 용접은 일단은 시공이 좀 어렵죠. 품질 확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 용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현장 용접에서는 이 필름 용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공성도 일단은 좀 좋고요. 그렇죠? 현장에서 개선 용접, 글루브 용접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용접을 기준으로, 물론 공장 용접에서도 필름 용접이 쉽겠죠. 그래서 필름 용접이 많이 선호되는 용접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필름 용접은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부재 끝을 가공하지 않고, 그죠? 개선하지 않고 부재와 부재의 교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건 T자죠. T자 교차선을 따라서 등변 또는 부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용접사를 또 붙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용접사를 붙여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도에 제한이 있어요. 요 각도가 할 수 있는 각도가. 그래서 보통 직각으로 많이 하죠. 직각으로 많이 하고 경사진 각도에서는 60도에서 120도에 맞춰서 그 모서리 무릎을 용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T자 모양의 여기를 90도네요. 여기를 용접하는 것을 우리는 필름 용접, 모살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살펴보면 용어를 살펴볼게요.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거를 다리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살 치수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사이즈, 그렇죠? 사이즈. 그래서 우리는 용접 표기를 할 때 보통 사이즈를 많이 표기를 하게 되죠. 그 사이즈. 요것도 같은 사이즈겠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도 사이즈고요. 그래서 여기 보강살이 붙어도 용접면은 실제로 여기, 그죠? 용접면까지, 여기 보면 삼각형의 밑변까지를 보죠. 그래서 여기 목 두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 목 두께 A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 두께는 뭐죠? 강도 설계를 할 때 용접부에 어떻게 보면 단면을 나타내는,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것은 목 두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덧살 붙이는 부분, 보강살 붙이는 부분, 이 부분은 강도 설계 시 옴놈놈으로 취합니다. 그렇죠? 무시를 하는 거죠. 안전축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 두께의 개념을 한번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도 설계 시는 목 두께는 요거에 S 사이즈의 0.7를 취합니다. 그래서 A 이꼬르 0.7S라고 해서 구조 인지니어들이 많이 설계할 때 쓰죠. 실제로 용접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일부가 모재의 일부가 이렇게, 그렇죠? 같이 녹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필름 용접, 모살 용접은 현장 어쨌든 용접성이 좋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름 용접의 분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필름 용접은 응력 방향에 따라 전면
필립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요 그림 여기 뭐 전면 모살 용접, 필립 용접 여기 전면 그렇죠? 이렇게 당겼을 때 힘을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 필립 용접 여기 두 번째 그림 그렇죠? 두 번째 그림 여기도 측면에 이렇게 당겼을 때 측면에 이렇게 양쪽으로 모살 용접, 필립 용접을 하는 거고 여기요 단면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자형 필립 용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T자로 생겼는데 요거는 한 면에만 그죠? 한 면에만 필름 용접을 한 거고 이거는 양면에 그죠? 모살 용접 필름 용접을 한 상태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필름 용접은 두 장의 판재를 겹쳐서 겹치는 필름 용접과 또는 T자형 또는 십자형 그죠? 그래서 조립에서의 필름 용접이 있으면서 또 이 밖에도 용접선의 방향에 따라 연속 필름 용접 여기 뭐 연속이죠. 여기 두 개를 겹쳐 놓고 쭉 여기 그죠? 연속 필름 용접 그 다음에 단속 모살 용접은 연속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단속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단속 필름 용접 그 다음에 이 단속 필름 용접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병렬 그죠? 병렬로 또는 업모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허용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T자형 필름 용접의 허용각. 그래서 보면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각도가 여기 모재의 각도가 여기 60도 요거 그렇죠?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뭐죠? 120도 이하가 돼야 돼요. 60도 근데 60도 이하가 되거나 120도 이상이 될 때는 필름 용접부의 응력은 부담할 수 없다라고 책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너무 좁아도 그렇죠? 필름 용접을 하기는 좀 어렵고 너무 또 각도가 커도 그렇죠? 필름 용접을 하기가 어렵는 거죠. 그럼 뭐로 하면 됩니까? 글로브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글로브 용접. 읽어볼게요. T음의 교각이 60도 이하일 경우와 120도 이상일 경우에는 용접의 구조와 시공상으로 좋지 않아서 필름 용접, 모살 용접, 필름 용접을 보통 금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T형 이음의 교각은 60도 이하 또는 120도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글로브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경우는 실험 같은 걸 하거나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사한테 갤런티를 받아야 되겠죠. 감리자한테 갤런티를 받아야 되겠죠. 이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번에는 또 강관 분기 용접 그것도 이제 필름 용접의 하나인데 강관과 관관을 예를 들어 트러스 그죠? 트러스 부재 이게 뭐 하연재거나 이게 뭐 경사재일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강관 분기 용접인 경우에는 모재 간의 각도를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60도인데 여기서는 30도, 아까는 120도였는데 좀 앞에는 150도. 그렇죠? 그래서 30도 이하이거나 150도 이상일 때는 용접부는 부담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를 구성할 때 상현재와 경사재의 각도를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각도를 형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용접 이음의 종류 중에서 플러그 용접과 슬롯 용접이 있습니다. 잘 쓰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강제를 두 개 이렇게 포개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윗간판에다가 원 모양으로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용가제를, 그죠? 용접봉으로 해서 여기를 채우는 거죠. 채워서 이 면을, 그죠? 요 면을 상하 모재를 결합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슬로트 형태로, 그죠? 슬로트 형태로 해서 요 부분을 용접시키는 형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플러그 용접과 슬롯 용접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필름 용접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용접은 겹치 미음에서 필름 용접이 한정되어 부재의 전단력을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않을 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겹치는 부재의 구멍을 뚫고 용접봉에 샘물을 채워 용접하는 것으로 겹쳐지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재의 좌굴 방지를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이번에는 용접 이음매의 분류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분류. 그래서 보면 여기 맞댐 이음, 그렇죠? 글루브 용접, 그렇죠? 여기는 겹침 이음, 이거 필름 용접, 그렇죠? 이렇게 T형 이음, 그렇죠? 요거는 양면 필름 용접. 끝동이 이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동 잘 쓰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일종의 글루브 용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로 또 분류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용접 기호 및 표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루브 용접의 기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용접 기호는 용접 이음매와 용접 방법, 용접 치수, 그 다음에 용접 장소와 작업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설계 도서에 나타내서 설계자가 의도하는 바를 용접 시공자에게 전달하는데, 그죠? 사용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잘 전달이 돼요. 의사 전달이 돼야 되고 시공자한테. 그 다음에 그 용접 기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하면 풀어서 쓰면 되죠. 글로. 그죠? 글러서 써서 일단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용접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루브 용접에. 보면 여기 I형 있고요. 여기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잘 쓰이진 않지만, 그리고 V형, 양쪽으로 이렇게 V형, 그 다음에 X형, 이렇게 표기하고요. U형, 그 다음에 H형, L형, 요거 많이 쓰죠. L형, 요거 한쪽만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두꺼운 석판에 쓰는 K형, J형, 양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뒤에 보이겠지만, 이게 지시선 또는 기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리고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기를 여기 기선 위 또는 아래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표기하면 이 화살표가 표기되는 쪽에 용접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위쪽에 표기를 하면 화살표가 표기된 반대쪽에 용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L형 볼까요? L형도 이렇게 밑에 기선을 기준으로 밑에 이렇게 쓰면 화살표 방향에 용접하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반대편에 위쪽에 설치가 되면 화살표 반대쪽으로 용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그 L형은 수직선이 항상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선이 항상 왼쪽에 있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홈을 가공하는 부재의 용접 기호의 기선을, 그렇죠? 여기 위아래에 설치돼야 된다. 어느 쪽에 설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가공되는 개선 모양에 따라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홈의 기호가 기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부재의 반대쪽에, 기선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화살표 있는 지선 방향에서 개선을 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필름 용접, 그 다음에 플러그 용접 및 슬롯 용접의 기호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필립 용접과 플러그 용접, 슬롯 용접의 기본적인 기호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필름 좀 많이 쓰니까 여기 삼각형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그죠? 삼각형. 그래서 한쪽 면만 편면 용접, 이건 양면 용접이죠. 양면 필름 용접. 이거는 지그재그, 그렇죠? 지그재그를 할 때 단속 용접이겠죠. 단속. 지그재그를 할 때 쓰는 거고, 앞쪽에 이건 위께 먼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뒷면에 그 모상 용접을 먼저 시작하나 봐요. 앞쪽에 모상 용접은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삼각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지시선과 기선을 기준으로 화살표도 있고, 밑에 삼각형으로 표시되면 화살표 쪽에 모살 용접을 하는 뜻이고, 그 위쪽에 설치되면
반대쪽에 용접하라는 거고, 이렇게 양쪽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양측에서 필름 용접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용접과 슬롯 용접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화살표 쪽에 플러그 용접 또는 슬롯 용접을 하라는 거고, 위쪽에 표시되어 있으면 반대편에 설치하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용접 길이와 피치를 씁니다.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보조 용접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또 KS에는 용접부 표면의 모양이나 형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보조 기호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위에 그 보강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비드가 튀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평탄 비드. 근데 비드가 볼록, 이거 많이 사용하죠. 이럴 때는 그렇죠? 볼록 비드를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목 비드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 오목 비드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죠. 온둘레 용접, 온둘레 용접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 현장 용접은 깃발을 꽂죠. 그 다음에 치핑을 해야 된다. 그럼 C라고 표현하고, 연삭을 하면 G라고 하고, 절삭을 하게 되면 M이라고 해서 이런 보조 용접 기호도 때로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접 기호 표기 방법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용접 위치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지시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평으로 이 기선을 설치하고, 뒤에 필요에 따라 꼬리를 이렇게 달죠.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용접 기호를 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용접 기호, 예를 들어서 모살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요거는 뭐예요? 화살표가 있는 쪽에 모살 용접, 필름 용접을 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필요하면 뒤에다가 뭐를 쓴다? 용접 길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P는 뭐죠? 피치. 그렇죠? 단속 용접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 용접 기호 중에서 이게 글로브 용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글로브 용접의 수직선이나 필름 용접의 수직선은 항상 왼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현장 용접. 그렇죠? 요건 뭐죠? 동그라미? 온둘레 용접.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 여기 루트나 이런 것도 쓰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이거는 지시선이 이렇게 있고, 용접할 곳의 화살표 또는 앞쪽.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래에 쓴다. 기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쓰고요. 근데 용접할 곳의 반대편이다. 이게 화살표가 표시된 거에 반대편을 용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이렇게 용접 표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설명서는 용접부의 기호 표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선이 있고, 화살표, 기선, 꼬리로 구분되고, 꼬리의 경우 특별한 사항 등 기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생략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말로 쓰면 되죠. 여기죠. 서술처럼 이렇게 쭉 쓰면 되죠. 그리고 기선의 기선 여기 아래에 기호 및 문자가 표기될 때는 용접 위치가 화살표 쪽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있으면 그 반대편을 의미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루브 용접 표기 방법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용인 용접.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건 어떻게 죠? T자형인데요. T자형인데 가운데 글로브 용접을 하고, 여기 뒷구판 백바라고 하죠. 백 스트립. 그렇죠? 뒷대판을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렇게 용접하는 형태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살표 이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개선이니까, 개선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앞쪽을 기준으로 V자로. 그렇죠? V자로. 요건 뒷대판을 댔다는 표시예요.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루트. 이거 루트라고 그랬죠? 뿌리. 그렇죠? 루트를 쓰고, 그 다음에 각도. 알파. 각도를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요거는 한쪽만 계산을 했다 그랬죠. 한쪽만. 여기는 그대로 또 이쪽만.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밑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수직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R값, 루트, 그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쓰는데 뭐 R값과 요거 알파 각도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많이. 왜냐하면 시방수에 또 잘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또 그렇죠? 시방수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 T1 이 두께 그렇죠? 네, 여기 두께를 써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두께가 이것과 이것 중에 얇은 놈 기준으로 쓰나요? T1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요번 것도 요번 거는 글루브 용접 중에서도 부분 용인 용접이네요. 그렇죠? 부분 용인 용접인데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써줘야 되겠죠. 완전 용인 용접은 뭐 뻔하지만 이거는 또 깊이도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화살표 그렇죠? 그래서 밑에 표시한 건 어디죠? 여기 화살표 표기 방법 여기 뭐를 써주니까 일단은 모양이 V자고 그렇죠? V자고 그 다음에 뿌리를 썼고 그렇죠? 루트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그렇죠? 각도를 써주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는 요 깊이 D1 또는 사이즈라고 해요. 사이즈 1 그렇죠? 요거를 요 깊이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위쪽에 써줘야 되잖아요. 모양은 V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루트는 같을 테니까 뭐 중복돼서 쓰지 말고 각도도 써주고 밑에 각도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의 깊이 자 요거 D2를 그렇죠? 여기 써주죠. 사이즈 2 또는 이렇게 해서 써주고 요거는 일명 계산한 글루브 부분 용입 용접이죠. 이건 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다가 계산 모양이 화살표 방향에 놓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V자 써주고 A령이라고 했나요? 수직선 항상 왼쪽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각도 그렇죠? 앞에는 깊이 그렇죠? 네, 사이즈 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필립 용접의 표기 방법 필립 용접은 표기 시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는데 삼각형의 수직선은 언제나 왼쪽에 위치하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용접 치수 사이즈라고 하죠. 사이즈 아까 사이즈 다리 길이 모살 치수라고 하나요? 이것들을 이건 수직선 왼쪽에 표시하고 용접 길이는 삼각형의 빗변 오른쪽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보면 요거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표기된 쪽에 표기되는 거니까 모살 용접이죠. 요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고 근데 반대편에도 있다. 그러면 위쪽에다가 맞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표기하는 거죠. 이게 필름 용접의 기호법이죠. 수직선은 항상 왼쪽에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사이즈를 써줍니다. 사이즈라는 게 어디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가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써주고 뭐 대칭이면 뭐 한쪽만 써주기도 하고 여기는요. 여기는 겹쳐서 이게 모살 용접을 했네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의 이 방향을 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다 사이즈를 써줍니다. 그죠? 사이즈를 써주고. 그래서 이런 표기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점선은 이쪽 얘기하나요? 그죠? 이렇게 표기. 따로따로 표기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렇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번에는 H형광 기둥과 H형광부의 접합부 중에서 용접 기호 및 표기법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에 다 용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장 용접을 할 경우에는 브라켓 타입이라고 하죠. 기둥에 짤막한 브라켓을 연결해놓고 이 부분을 공장에서 주로 많이 제작해 오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뭐야? 스티프너 그렇죠? 거더의 입장에서 보면 프렌지 쪽에 이렇게 펜날전 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스티프너를 설치를 하죠. 근데 이 스티프너들이 더 어떻습니까? 다, 그렇죠? 주위로 다 여기서 하나, 둘, 세면, 하나, 둘, 세면, 이 두 개, 이게 다 어떻게 합니까? 그루브 용접을 했죠. 그렇죠? 여기 뒷대판 되고, 그렇죠? 뒷대판 보이나요? 여기, 그렇죠? 다 되고 공장에서 용접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장에서는 지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용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향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스티프너는 바로 하향 용접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상향 용접까지 표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습니까? 돌려서 용접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스컬랩도 있고요. 그죠?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는 주로 보면 글로브 용접을 한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건 현장 거죠. 현장에는 상부 프렌지, 하부 프렌지는 다 현장 용접이네요. 그죠? 현장 용접이고 상부 프렌지 같은 경우는 화살표 있는 쪽에 아랫면에 여기 그죠? 개선해서 L형 글로브 용접. 그렇죠? 한 것을 보이죠?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쉐어 플레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그죠? 쉐어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이 쉐어 플레이트는 기둥의 프렌지 쪽에 양면 모살 용접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쉐어 플레이트에 이 거더를 또 용접을 했네요. 그렇죠? 용접을 했는데 이 용접들은 현장 용접이고 다 일면 화살표 쪽에 설치되는 필름 용접. 그쵸? 필름 용접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거는 요 쉐어 플레이트하고 여기 H형광의 외부를 이렇게 용접을 했으니까 여기 틈이 있잖아요. 틈이. 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 I형이라고 하네. 글로브 용접을 했네요. 현장에서. 해라.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요거는 그 용접을 하려면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볼트. 시공용 볼트를 이무도 설치한 거고. 그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H형광 기둥과 H형광 부의 접합부인데 요번에는 보프렌지가 현장 용접된 거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외부는 고력 볼트 접합을 한 거예요. 그죠? 고력 볼트 접합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잘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렌지는 예, L형 글루브 용접을 현장 용접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쉐어 플레이트는 보통 붙여서 나오죠. 모살 용접, 양면 모살 용접을 한 거고. 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도 H형광 기둥과 H형광 부의 접합부 중에서 보프렌지 현장 용접. 요거는 그죠? 프렌지를 용접하는 거죠. 어떻게 표기 안 돼 있네. 그죠? 이거 어떻게 표기하죠? 이렇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저기 666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화살표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프렌지 덮판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프렌지 덮판을 완전 용접을 이렇게 해서 프렌지 덮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위에 프렌지 덮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부분을 완전 용접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다시 그 거더의 상부 프렌지와 그렇죠? 용접을 한 거죠. 여기는 모살 용접을 했겠죠. 현장 모살 용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온둘레 용접으로 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이렇게 넣든지. 그렇죠? 네, 이렇게 표기하는 용접 방법도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펼치게 된다. 요번에는 기둥의 약축에 평면인데 기둥의 약축에 거더가 붙은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이제 현장 용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프렌즈는 L형 글로브 용접을 했죠. 현장 용접으로 해서. 그죠? 했고, 그 대신 약축에 쉐어 플레이트를 이렇게 용접 형태로 다 설치를 했어요. 이런 용접도, 쉐어 플레이트도 다 양면 모살 용접, 필름 용접을 했고, 거기에다가 거더를 어떻게 쉐어 플레이트와 만나는 부분에 일면 필름 용접을, 현장 용접을 형태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약축에 기둥에 철골 기둥 약축에 또 거더가 붙는데 요번에는 외부는 고력 볼트 접합을 하고 보프렌즈만 현장 용접을 하는 경우에요. 보통 많이 이런 게 많겠죠. 그렇죠? 이것도 개선 용접, L형 용접 이렇게 하고 현장 용접이라는 벽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쉐어 플레이트는 기둥의 약축에 양면 필름 용접을 한 상태고요. 예. 이번에는 용접 결합 및 또는 비파괴 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결합. 시간 관계로 좀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용접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용접 중에서 주된 결합부는 크랙 있죠.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듯이 용접부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접부의 결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균열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렇죠? 가장 심각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균열이 있고 이 밖에 오버랩, 언더컷, 슬래그, 함입, 그 다음 기공, 공기방울이죠. 블로우홀, 그 다음에 용임 부족, 그 다음에 피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블로우홀, 그 다음에 끝부분에 결손이 생기는 게 언더컷, 그 다음에 개선 용접 중에서 여기 다 채워지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용입 부족, 그 다음에 균열, 그렇죠? 균열, 그 다음에 용입 과다해도 안 돼요. 항상 구조는 적절해야지 모자라도 안 되고 과하면 또 과한 대로 또 불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슬래그가 사실 이렇게 하면 떠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안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슬래그, 그 다음에 융합 불량 이런 것들이 결함으로 작용하죠. 그 밖에 용접부에 변형이 있어요. 변형은 용접부의 수축 때문에 용접 이음매는 용접선 방향 또는 용접선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해서 길이 변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은 내적 또는 외쪽으로 구속되면서 잔용력을 발생시켜서 또 그죠? 구조물을 좀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접부 수축의 가장 큰 원인은 재료의 팽창과 그다음 그 이후의 수축입니다. 즉 국부적으로 가열된 용접부는 열 팽창을 하자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용접 후에는 냉각이 되죠. 그래서 수축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축 변형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박판, 얇은 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그죠? 빌트와 부재로 만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면 열 팽창과 수축이 되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여러 변형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횡적으로, 옆으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모살 용접에서 이렇게 각이 변하기도 해요. 그죠? 버트 용접에서는 맞댐 용접, 글로브 용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각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재 입장에서 보면 중립축이 이렇게 밑에 있다. 용접. 그러면 밑에가 수축이 되겠죠? 위에가 수축이, 용접부에서 수축이 일어나니까 이게 당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렇게 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는. 또 이거는 여기에 용접을 하는데 중립축이 부재 입장에서 위에 있어. 그럼 여기가 수축이 되죠? 여기 그러면 인장이 되겠죠? 이렇게 또 휘죠. 이런 변형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접부의 수축 변형은 길이 방향 또는 횡 반향 또는 박변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생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팽반향 변형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종방향 변형, 이건 회전 변형. 그렇죠? 요거는 아까 살펴봤죠? 중립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맞댐 이음 같은 경우에도 요게 각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버랩 결함 중에서 용접 개선 절단면을 지나 모재 상부까지 용접되어 쪼개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오버랩이라고 하죠. 오버랩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응력 집중 또는 부식 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원인으로는 전류가 용접 전류가 적은 경우나 또는 용접 속도가 느린 경우에 발생하고, 그래서 운봉법, 용접 전류 속도 등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용접 결함 중에서 오버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언더컷이요. 언더컷은 용접단 부분에서 모재가 많이 녹아서 오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요. 이거는 모재의 단면적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일종의 노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쉽게 응력 집중이 일어나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층으로 용접할 경우에는 언더컷 부분으로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서 불량 용융부가 생기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 전류가 너무 세거나 그리고 운봉 방법이 잘못될 경우에 이런 언더컷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슬래그 함입. 보통 아크 용접의 피복제는 녹아서 용융 금속의 표면에 뜨는 슬래그가 되지만 운봉 작업이 좋지 않을 경우 슬래그의 일부가 뜨지 않고 내부로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렇죠? 남는 거. 그렇죠? 또한 다층 용접의 경우 하층 슬래그 청소가 불충분하면 상층의 용접에 대해 유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래그 부분은 융합되지 않음으로써 단면의 결성과 응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홀, 기공을 얘기하는 거죠. 용접 후 냉각 시 용접 부위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함은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하거나 너무 긴 아크를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하고요. 용입불량, 채워지지 않는 거죠. 글루브 용접에서 용차 금속에 지시된 용접량보다 덜 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홈의 설계가 잘못된 것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긴 용접봉을 사용하거나 너무 빠른 용접 속도, 그리고 불충분한 전류, 용접 전류 이런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런 용입 불량은 하중작용 시 응력 집중을 초래하고 단면 결성을 초래해서 접합부에 불량, 그죠? 크랙을 유발할 수 있죠. 그다음 피트, 이는 용접부 표면에 발생하는 일종의 곰보죠. 곰보. 용융풀에 산소 또는 용접 시 사용하는 가스, 질소나 알곤가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아서 용육액에 덮인 채로 용육액이 응고되면 내부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겨서, 그렇죠? 취약한 결함을 만드는 거죠. 라밀라 테어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해서 크랙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라밀라 테어링. 철골 건물에서 사용하는 T형 이음과 구석 이음에서 완전 용입만으로 이렇게 완전 개선 용접, 다층 용접을 할 경우, 이렇게 다층으로 여러 층 용접할 경우, 이게 이제 이렇게 당기죠. 그렇죠? 이걸 이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 그러면 중간에 크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변 강판의 두께 방향에 의한 구속이 심할 때 용접 금속의 수축을 수반하는 구부적인 변형이 주 원인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라미네이션, 여기 층 있죠. 아변 강판의 라미네이션 사이에 생기는 균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라밀라 테어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모재나 이렇게 강정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잘 선택하는데
설계 시에 좀 그러니까 고려 또는 시공 시에 좀 고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접 접합부의 디테일을 개선하면 돼요. 이렇게 왼쪽 그림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렇게 만약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열 용접부가 땡기니까 크랙이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잖아. 요거를 방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 라밀라 테어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요거는 부분 용접인데 이렇게 또 땡기니까 이렇게 이럴 경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라밀라 테어링을 방지할 수 있다. 요것도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하면 라밀라 테어링을 방지할 수 있다. 설계상. 그 다음에 그 다층 용접을 하죠. 여기 보면 그건 이럴 경우에는 원패스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하면 또 이거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원패스 용접이나 또는 저층,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은 층이 많고 저층 용접을 적용하거나 또는 넓은 개선각 대신에 이거 넓은 개선각이잖아요. 좀 줄여 개선각을 줄여서 적용하거나 그 다음에 시공시는 예열, 그렇죠? 그다음 후열 이런 것들을 해서 라밀라 테어링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접봉은 저강도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기 검사, 마지막 비파기 검사입니다. 용접의 품질을 제대로 나왔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비파기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용접 비파기 검사는 재료나 제품의 재질 및 형상의 변화를 주지 않고 재료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용접 내부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 R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음파 탐사 시험이 있어요. UT.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있으며 표면, 용접부 표면은 유관 검사, 그 다음에 액체 침투 탐사 시험, P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분 탐사 실험, MT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검사에는 KC, 시방서, KCS 여기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방서에는 용접 종류, 검사 종류, 범위 이렇게 다 기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용접의 유관 검사 및 비파기 검사는 건물의 중요도, 용접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기 실험에 관련된 절차서를 제출해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용접은 정기리에 걸쳐서는 유관 검사는 해야 되고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침투 탐사 시험이나 자분 탐사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서에는. 그래서 먼저 방사선 투과 실험 RT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림과 같이 보세요. X선 또는 감마선을 등의 방사선을 투과시키는 겁니다. 실험체에 투과시켜서 필름의 형상을 담아 결함을 검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실험체에 조사할 때는 방사선 양의 타이에 따라서 필름상의 농도 차이로가 나타나는데 그걸로 갖고 결함을 채취를 하고요. 모든 재질을 검사 가능합니다. 비싸서 문제죠. 비싸서 잘 사용할 수 없죠. 대부분의 용접 결함에 대한 검출 능력이 양호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의 형상, 크기, 두께에 의한 검사가 제한된다.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초음파 탐사 실험 가장 많이 사용하죠. 실험체에 초음파를 투과하여 결함 부위의 반사한 신호를 CTR 스크린에 표시 분석하여 결함 크기, 위치를 그죠? 여기 탐사 보내면 반사파가 오겠죠? 그래서 결함 부위를 체크하는 거. 균열 등 면상 결합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법보다 우수하며 검사 결과가 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결함의 종류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금속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판독자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액상 침투 탐사법 PT라고 하죠. 결함의 침투액을 스며들게 한 다음 현상액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침투액의 염료를 섞는 염색 탐사법과 형광 뭉치를 섞는 형광 탐사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질 제품에 적용 가능하며 실험 방법이 간편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체의 침투액을 사용하기 전에 기름 또는 녹, 스케일 등을 충분히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체가 침투액과 반응하여 손상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액 넣고 세척하고 현상액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분 탐사 실험, MT 방법, 실험체에 자석을 흘리게 하여 자분을 실험체에 뿌립니다. 그래서 자분의 모양으로 결합물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철분을 자분이라고 하며 이때 생긴 무늬를 자분무늬라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면 여기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미세한 표면 균열과 검출 능력이 우수하며 그 강자성체에만 실험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결함이 무수하게 많은 경우에는 또 좀 실험이 곤란하다.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설계와 관련된 그 강제 용접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